안녕하세요. 금요 경전 수업 시간입니다. 유식철학 교재로 8회차 공부하고 있고요. 유튜브 기준으로는 16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유식 실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14회차까지 한 찰나 연기설이 유식 강의를 끝내도 될 만큼 중요한 강의였고,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강의였어요. 찰나 연기설이라고 하는 건 한 찰나예요. 사실은 두 찰나도 아니고 한 찰나에 어떻게 매 찰나 만법이 식으로부터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이 어떻게 식 하나에서부터 나왔는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 유식 실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나온 그 현상이 실제인가 허상인가 이걸 논하는 게 유식 실성, 본성론이라는 거예요. 식변론은 현상론이고 삼성설, 삼무성설에 해당되는 오늘 배우는 사중이재설, 이것은 현상이 아니라 뭐냐면 본성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인가 진상인가 이걸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다. 자, 사중이재를 이야기했었는데 어차피 판서를 해야 되니까 복습을 하면서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중 할 때 왜 중자를 썼냐면 산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계단을 하나하나 축적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꼭대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중, 4계단이 있어요. 가장 밑에 뭐가 있다 그랬죠? 사중. 처음에가 뭐예요? 세간. 자, 세간의 지식을 출세간의 승의, 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세간에서 뭐를 하는가? 도리를 한다. 도리에서 무엇을 하는가? 증득을 한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승의를 한다.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세, 속과 승의가 있어요. 각각 세, 승, 세, 승, 세, 승이 있습니다. 이걸 요약했더니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세간세속은 일합상을 실제라고 믿는 거예요. 칠판은 이 칠판이라고 하는 독립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일합상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이것이 무엇인가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 칠판은 분해해 보잖아요. 그럼 요거 판때기 띈 다음에 그 뒤에 또 합판도 있고요. 얘네도 분리되고요. 구성 요소가 많아요. 이걸 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이 기본 요소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부품이 많다는 거예요. 일합상이 실제라고 믿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하는 게 먼저 1번 나아가는 거냐면 해체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체해서 봤더니 기본 요소가 나오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법과 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걸 논하는 게 법칙이라. 그런데 이 법칙을 처음에는 이치로 이해해요. 해오. 그랬다가 법칙을 증오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에 이르는 거냐면 승의에 이르게 된다. 무분별에 이르게 된다. 요게 5개로 요약한 거였습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뽑아놓은 경구를 같이 좀 읽어볼게요. 일합상은 금강경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애가설한 일합상은 곧 일합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일합상일 뿐이다. 범부들은 이 일합상에 탐착하느니라. 학교에 다니면
반이 있어요. 반에는 반의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반과 반끼리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반에는 대표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 의견이 이 반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반 전체가 그 대표 의견에 동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동의했다고 생각하죠. 이게 일합상이라. 그런데 그건 그냥 개념일 뿐이고 참 반을 비율을 따져서 더 많은 걸 대표 의견으로 얘기했을 뿐이죠. 그 그룹 안에 들어가서 해체해서 보면 누구는 거기에 동의하고 누구는 반대를 해요. 훨씬 더 본질에 가까워지죠. 훨씬 더 본질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걸 변계 소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일합상이 실제한다라고 믿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변계라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분해를 해볼까요, 단어를? 일합상은 실제다. 요거를 구분을 하면 일합상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일합상을 인식하는 걸 변계한다. 그 다음에 이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개념일 뿐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실제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허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계하고 우상을 받지만 숭배하거나 집착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합상을 보고 그것이 허상이라고 생각 못하고 이건 실제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순간 집착하는 게 되는 거고 숭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삼성설 공부할 때 문풀기로 얘기를 한번 한 거예요. 자, 한번 문 풀어볼까요? 의탁이 자, 현상이 일어났다. 자, 현행을 하려면 독자적으로 혼자서 친인연이 일어날 수 있어요? 증상현들과 함께 해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통이 일어나면 악업종자가 친인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일어나려면 수없는 증상현에 타에게 의지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의탁이성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연기라. 그런데 요 의탁이성은 만법이 다 의탁이성인 거예요. 만법은 전부 다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유식의 언어로 쓰면 뭐죠? 식에 의지해서 경계가 일어난 거예요. 맞죠?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모든 소립자는 관계 속에서만 자성,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타에 의지해야만 관계 속에서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탁이성이에요. 그런데 요 의탁이성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합상, 요 하나의 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조건들은 다 무시하고 그걸 무시하는 이유가 얘를 고집하려고 하는 건지 얘를 못 봐서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떤 이유로든 다 무시해버려. 의탁이성을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합상을 헤아려버려요. 이걸 변계. 그 다음에 얘가 실제라고 우겨요. 소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법은 의탁이성이에요. 근데 그 의탁이성 위에다가 변계소집성이라고 하는 비량을 섞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의탁이성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래가지고 의탁이성 위에 변계소집성이 한꺼풀
뒤집어 써 있는데 이 변계의 소집성을 걷어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의타기성, 남은 의타기성을 뭐라 그러는 거냐면 원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왜 몸풀기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가 얘기했지만 얘기 안 했나 보다. 변계는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린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 오식은 어떻게 헤아리냐면 지각하죠. 인간의 지각의 특징은 뭐냐면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통째로 보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전 오식은 현량,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감각기관에 한계가 있으니까. 원래 시각이 통째로 보려면 360도를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안근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360도에 가깝게 보는 동물들이 있을걸요? 인간보다 훨씬 시각이 넓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방향도 그래야 되고 더 멀리 더 많은 영역들을 봐야 통째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시각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분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눠서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것과 보는 것. 못 듣는 것과 듣는 것. 지각의 특징이 있고 육식은 우리 개 명자상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분별. 언어를 통해 변개하는 특징이 있어요. 칠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집취상 아닙니까? 집착의 근원이라. 물론 칠식은 뭘 집착하냐면 아래아식의 견분을 집착하고 나머지는 관심도 없지만 얘를 뿌리로 해서 육식이 무슨 능력이 생긴 거냐면 집착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팔식은 어떻게 보냐면 얘가 진짜 현량이거든요. 현량.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만법인데 요거를 인간 인식의 한계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변계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변계는 그치지 않는다. 변계는 그치지 않는다. 핵심은 뭐냐면 변계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일합상으로 인식을 하는 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합상이라고 집착하고 우기고 착각하느냐 아니면 일합상인 걸 아느냐의 차이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건 변계가 아니라 소집이다.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설 잠깐 몸풀기를 했어요. 자, 다음에 해체주의. 인용한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바암경의 인용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비유하자면 여러 가지 부속품이 모여 수레라는 명칭이 생기듯이 오온이 모여있기에 가짜로 중생이라 부를 뿐이다. 이게 일합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합상은 뭐가 일합상이냐면 수레가 일합상이죠. 근데 그 수레는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해체해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무슨 연습을 해볼 거냐면 부처님께 자꾸 누가 물어요. 나는 무엇입니까? 그럼 부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손동작이랑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세요. 자,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는 지금 뭘 의미하게 해요? 오운이 아니라 그건 일합상. 오운이라고 하는 건 그룹명, 반이름이잖아요. 자꾸 일합상에 빠지지 말고 반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줘야지. 얘는 오운이 아니요. 색수상행식이지. 자꾸 일합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최소한 일단 해체주의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색수상행식. 너무 서류체유부적인가? 얘가 색이니까. 색수상행식. 자, 부처님께서는 색수상행식의 화합을 사람들은 나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색수상행식, 손가락 5개의 모임이 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손가락 5개면 색수상행식이 아니라 손가락 5개면 손가락 5개의 모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부처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 해체주의를 넘어서 이 뒤에 있는 법칙으로 이르면 뭘 얘기하냐면 법이 실제하는가 실제하지 않는가를 얘기하거든요. 색수상행식의 그룹인 이 일합상, 자아라는 일합상은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또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이라는 손가락, 수라는 손가락, 상, 행, 식이라는 이 손가락은 각각 실제하는가 실제하지 않는가. 이걸 논하는 게 뭐냐면 색이라는 법, 수, 상, 행, 식이라는 법이 공한가 공하지 않은가를 논하는 법공의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공은 손가락의 합, 법공을 논하는 건 손가락 하나하나가 있나 없나 이걸 논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제설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볼게요. 해체주의 어쨌든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일단은 요것도 요것도 볼게요. 붓다의 연기 공식. 한문은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참우고 피무, 차멸고 피멸인데 하나만 번역을 해보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잖아요. 기면은 이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고. 무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는 것이고, 멸이면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4가지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가장 순박한 초기 버전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냥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본인의 깨달음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본인이 이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으신 다음에 세상을 관조하는데 뭘 알게 되셨냐면, 여기에서 뭔가가 사라져서 저기에 나타나더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생겨난 그것으로 인해서 저기에 또 무엇인가 생겨나더래요. 이런 유하는 이유, 기하는 이유, 무하는 이유, 멸하는 이유, 이것에 대한 인과 연기를 관찰하신 다음에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정리한 공식이 이 법칙이에요. 연기의 법칙. 이게 초기 버전. 이것이 정리돼서 호겁고 삼도설도 나오고 12연기도 나오고, 이게 극도로 발전해서 3세 양중인거라고 하는 업감연기설이 나오고, 그게 뇌야연기, 진여연기, 법계연기까지 쭉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 버전은 이거예요.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참우고 피무, 차멸고 피멸.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법칙이라고 한다. 법칙이라고 한다. 자, 뒤에 물리학의 발전 요거 본 다음에 한번 저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8중 이재관으로 연습해 볼게요. 여기는 8중 이재관.
자리예요. 자리 비워놓고, 자, 물리학. 지금 일합상을 노네요. 세간, 세속, 세간, 승의. 여기까지는 상식선의 세계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요 상식선의 세계를 논하는 게 고전역학이라. 근데 이 고전역학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일상의 세계를 논하니까 거시세계를 논하는 거예요. 논하는 대상이 거시세계를 논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는 거시세계가 아니라, 왜냐면 그때는 미시세계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 개념이 없었으니까 거시세계라는 말이 안 맞죠. 원래는 일상세계, 그러니까 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시세계를 논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다. 변치 않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걸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고전역학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깨지냐면 양자역학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성 이론이 먼저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시세계를 노네요. 그런데 시공간이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적이다. 근데 사실은 여기로 넘어갈 때는 지금 뭘 논한 거냐면 시공간이라고 하는 기세간을 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는 루트 말고 고전역학의 루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원자설이 있어. 원자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시공간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일상보다 더 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것들을 작은 세계로 들어가는 미시세계를 위한 노력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넘어간 건 아니고 아직 고전역학의 영역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길도 있다. 상대성 이론하고 곧바로 맞물려서 나오는 게 뭐냐면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보다는 당연히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미시세계를 논하다 보니까 여기서 발견된 게 뭐냐면 요 원자설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작은 단위를 쫓다가 보니까 뭘 발견한 거냐면은 가장 작은 입자를 발견하려고 그랬는데 입자가 없어져 버렸어. 입자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소립자의 영역이에요. 물질이다, 비물질이다. 이게 뭐예요? 자성이죠. 자성이 무너지는 영역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세계를 다루는데 여기에서는 무차별, 자성 없음이라고 하는 특징이 나와요. 거시세계, 사실은 여기 고전역학이니까 일상세계예요.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논하잖아요. 그럼 일상보다 훨씬 더 큰 천체 물리학에 가까운 이 아주 큰 세계잖아요. 그러면은 중간 일상세계, 더 큰 세계, 작은 세계. 지금 스케일이 다 다르죠.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루는 이론을 만들고 싶겠어요? 안 만들고 싶겠어요? 그래야 완전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적용되는 고전역학이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 나왔다 그래서 틀린 게 될까요? 아니면은 여기서는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스케일의 입장에서 보면 일상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거시세계의 진리가 되고 요거는 미시세계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교차가 안 돼. 여기서 적용되는 게 여기에선 적용이 안 되고 여기서도 적용이 안 되고 여기서 적용되는 게 여기서 적용이 안 되고 여기서 적용되는 게 여기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진리가 달라버려요. 그러면 어떤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중도 실상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을 건립하고 그 다음 발전시킨 사람들이 식 하나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물리학자들도 똑같이 뭘 가지고 설명하고 싶냐면 하나의 물리학 이론을 가지고 일상세계, 거시세계, 미시세계를 전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론이 후보만 나와 있고 아직 이론은 성립이 안 됐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통일장 이론이라 그래요. 이건 그냥 일상이냐 거시냐 미시냐가 아니라 모든 세계를 다뤄요. 그리고 그 모든 세계에 적용되는 이론을 다루기 위해 지금 이 통일장 이론이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런 식의 스케일의 변화가 지금 저 세속의 그 다음에 승의, 그러니까 속죄와 진죄, 속죄와 진죄, 속죄와 진죄 요 8중 이재관을 만든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리한 표에 보면 핵심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세간의 세속이죠. 세간 세속은 껍데기를 숭배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합상을 실제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아집이에요. 아집. 아까 아집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색, 수, 상, 행, 식이 모여있는 요게 나다 라고 집착하는 것. 이걸 나라고 보면 그러면 그걸 변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실제로 보면 그걸 집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직 아집의 영역에 있는 거를 세간, 세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간승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 해체를 해서 이제 요 아집의 구성 요소를 봅니다. 아의 구성 요소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 뭐냐면은 이게 난 줄 알았는데 쪼개서 보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쪼개서 보니까 내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세간 승의로 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법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쪼개서 보지만 색수상행식의 화합도 실제한다고 보고 색수상행식 각각도 실제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간의 속죄와 진죄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돌턴의 원자설에서 아직도 보면은 가장 작은 입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의 화합물도 실제한다라고 믿고 있고, 근데 그것의 입자도 아직까지는 뭐냐면은 계속 있다라고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소립자의 영역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자성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중으로 가면 이제 도리가 되잖아요. 도리가 되면 이제는 이치를 알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제 비유를 할 때는 요 세간의 견해를 범부의 견해라고 얘기를 하고 도리의 견해를 소승의 견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증득의 견해를 대승의 견해, 그리고 승의의 견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는 학파마다 다 다른데 보통 교상판석에서는 여기를 화엄이나 아니면 천태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리가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와 법이 둘 다 있다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 이것이 범부의 입장. 물리학의 발전에서는 여기까지는 지금 원자설이라서 아직은 이 물질의 입자가 실제한다고 믿고 있는 입장. 도리로 들어가면 이제 뭘 아냐면 소승은 아가 공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법은 있다고 집착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승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설일체 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일체 유부는 이 도리의 세속의 입장에서는 아가 공하다라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뭐는 가지고 있는 거냐면 법상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재료의 합이 결국 허상이다. 그래서 나라는 덩어리에 대한 집착을 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우리 설일체 유부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깨기 위해 뭘 했냐면 법체항유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세실유라고 했어요. 자, 삼세실유 이거는 시공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실제한다라는 이야기죠. 시공간은 실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법체항유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입자는 실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세간을 절대성을 두고 그 다음에 구성요소의 가장 작은 단위의 부품을 절대성을 두고 그것의 합인 아는 공하다. 이런 결론으로 도달을 하는 게 삼세시류 법체 항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아는 공하지만 법은 있다라고 말하는 소승의 견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도리, 세속과 승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대승인데 여기서 대승은 유식을 얘기해요. 유식에서는 당연히 아가 공하죠. 그런데 법이 집착이 법상이 남아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법공을 얘기해요. 법공을 얘기한다 이게 뭐냐면 법칙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위백법 공부할 때 심왕법, 심소유법, 색법, 그 다음이 불상응행법, 그 다음이 무의죠. 이 카테고리에 100가지 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법들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식과의 관계에서 가립, 임시로 세워진 개념이라는 거예요. 법의 실성을 얘기하잖아요. 오직 유식은 식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식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식되지 않은 것은 아예 논외로 치는 거예요. 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오위백법 속의 그 모든 법들이 식과의 관계 속에서 가립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법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느 지점이냐면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시공간의 절대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기본 입자,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의 최소 단위가 입자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게 무너지는 소립자에 가서 닿는 거예요. 그쯤 가면 법공을 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법공을 논하는 걸 넘어가지고 이제 삼중에서, 그러니까 증득 중에서도 승의로 가면 이제는 뭘 하는 거냐면 아공과 법공이 전부 다 인정되는 이 이공의 이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대승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유식을 대승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상판석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화엄학을 전공하거나 천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학문이 완성이라고 말을 하고 싶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대승의 시작, 대승의 완성은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보면 부처님한테 누군가가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부처님은 누가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시는 분일까요? 안 해주시는 분일까요? 왜요? 자비심이 있으시니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끔 답변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못 본 건 아니야. 일자가 없어졌어. 그런데 아무 답변이 없으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무기설법이라 그러거든요. 무기설법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 우주에는 끝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이런 모든 논의들은 뭐라 그러냐면 희론이라 그러는데, 이 희론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쁠 희자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웃긴 말이라 그래서 희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헛소리. 그런데 이런 모든 희론은 특징이 뭐냐면 그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나든 저렇게 나든 나의 해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해탈과는 관계가 없는 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부처님께서 본인의 가르침의 범위를 상정하실 때, 그러니까 마치 물리학의 범위를 상정할 때처럼 가르침의 범위를 상정하실 때 인지 범위를 넘어선 일상의 진리를 넘어서 있는 너무 추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은 논외로 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가르침의 범위는 인식된 거라는 거예요? 인식을 넘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식된 것이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유식도 전승하고 있는 거예요. 유식도 지금 식과의 관계 속에서만 만법을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식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냐면, 그렇다면 인식되지 않은 세계는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에게 경제학을 물어봐요. 그러면 경제학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할 수 있죠. 그럼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그냥 논외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식과의 관계가 없는 외계의 실제는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유식 무경이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무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뭐 때문이냐면 인식되지 않은 식과의 관계가 없는 식을 떠난 경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없다는 게 이중적이죠.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성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실제로 양자의 세계에서 그러하잖아요. 원래 무차별성인데 자성은 언제 부여받냐면 관찰자가 관계를 맺으면 그때 자성을 부여받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유식을 대승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느냐? 시작이라는 건 더 나아갈 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했었던 논외, 인식 범위를 넘어서 있고 식과 관계없는 범위에 있는 법들도 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논하는 게 사실은 화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의 연계설을 뭐라 그러냐면 법계 연계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 화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저는 화엄 전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엄이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 화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게 가장 수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승한 승의가 둘로 나뉘는 거라. 하나는 뭐냐면 이 무분별의 세계가 언어로 표현되면 무분별에 도달한 사람이 말하더라도 그것은 승의 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 세속이 되는 거예요. 무분별에 이른 사람이 말을 해요. 설법을 해. 그러면 이게 뭐 무슨 반야가 되는 거냐면 문자 반야가 되는 거잖아요. 금강경에서의 반야의 종류 중에 이 문자 반야는 깨달은 사람이 무분별의 언어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무분별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승의를 분명하게 담고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도라고 말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닌 거예요. 진리를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분별이니까. 요 영역을 뭐라 그러는 거냐면 깨친 사람이지만 그래도 말하는 순간 승의 세속이 되는 거예요. 분별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원래 요거를 속죄라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 근데 승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깨달은 사람의 무분별의 의식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요 사중 이제라고 하는 건 아집과 법집이 있는 상태에서 아공을 알고 법집을 버리지 못했다가 아집과 법집을 다 버리고 이공, 아공과 법공을 다 알고 그랬다가 이제 그것이 무분별의 세계에 들어가서 언어로 표현됐는가 표현되지 않았는가까지를 논하는 수행론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연기론의 발전사에서 보면 다시 유식을 왜 대승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랬죠? 유식이 논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마치 뭐랑 유사한 거냐면 양자역학이 거시세계를 논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승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대성 이론도 미시세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전역학도 미시세계 그리고 더 거시세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거기에서는 진리일지 모르지만 모든 곳에 적용되는 승의는 아니죠.
그래서 연기설 중에 화엄의 연기설인 법계 연기설을 가장 수승한 승의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법계 연기설은 중중무진 연기라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식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만물과 우주 법계 전체를 논하는 연기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뭘 논하냐면 미시세계인 개개인의 식과 종자에 대해서도 논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연구됐었던 모든 연기설의 총합 버전, 그걸 모두 통섭해서 만든 통일장 이론이 화엄의 법계연기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공부를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사중이제가 세간에서 도리로, 도리에서 증득으로, 증득에서 승의로 발전하고 이게 속죄하고 진죄로 나뉜다. 그거 말고 두 가지. 하나는 도대체 뭘 알고자 하는 거냐. 처음에는 아집과 법집이 다 있고, 그랬다가 아공은 아는데 법집은 있고, 아공과 법공을 다 알고, 그랬다가 이제 완전한 무분별로 이르는 이 인식 과정의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배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게 우리가 물리학하고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시기에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논하고 있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 속죄가 논하고 있는 것과 진죄가 논하고 있는 것이 대상이 다르다는 것. 대상에 무엇이 다르냐면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 일상세계를 다루느냐, 미시세계를 다루느냐, 거시세계를 다루느냐. 이게 물리학의 스케일이듯이 사중, 이제, 유식관에서는 뭘 논하는 거냐면 거시세계, 일상세계, 미시세계가 아니라 거시세계의 법칙, 일상세계의 법칙, 미시세계의 법칙이 서로 어떻게 각각의 진리로서 작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을 다르게 봐야 돼요. 물리학이 세계의 스케일 크기를 구분해서 보듯이 지금 이 유식의 사중이제관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스케일에 따른 법칙의 구분을 놓고 이제관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 왜 속죄는 속죄의 법칙이 있고 왜 진죄는 진죄의 법칙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사중으로 나뉘는지, 이것을 물리학의 스케일과 배대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사중이제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힌트가 될 수 있다. 일단은 사중이제관, 중의 의미, 왜 중자를 썼는지 이런 것들은 이해하셨죠? 네. 이제가 속죄하고 진죄라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죠? 네. 그 다음에 아공, 법공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물리학 저게 아주 재밌는 건데 관찰하는 세계의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다르다는 것. 제가 이거를 미리 오늘 뭘 할 줄 알았으면 숙제를 내드리는 건데, 근데 사후에 숙제를 내드릴게요. 저게 이 법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화를 보시면 되거든. 영화. 일상세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세계에 대한 건 됐고, 미시세계에 대한 영화는 뭘 보시면 되냐면, 앤트맨인가?
앤트맨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작아졌을 때 미시세계로 들어갔을 때 어떤 상태인지 그 상태를 최대한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얼마나 불확정성의 원리가 무서운지, 혼란스러운지 이걸 앤트맨 속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 거시세계의 상대성 이론은 뭘 보시면 되냐면 저게 바로 아마 그 인터스텔라였던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터스텔라 속에서 보여지는 물리법칙과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물리법칙과 그 다음에 앤트맨, 미시세계 속에서의 물리법칙이 다 다르다는 것. 이제 여기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에요? 일상세계의 법칙이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아니면 천체물리학, 저 거시세계의 법칙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아니면 소립자 영역으로 들어간 미시세계의 법칙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중이재설은 전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자를 붙여줬다 그랬잖아요. 다 제자를 붙이고 그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묶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마치 통일장 이론처럼 하나의 이론으로 묶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걸 중도실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식은 나름대로 식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묶어서 통일해서 설명하고 싶어 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정리를 해놓으면 오늘 공부한 내용의 의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은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성설과 삼무자성설로 중도실상을 다시 얘기할 거예요. 오늘 내용은 다 끝났고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